37편 별과 소녀 진실의 무게. 마왕에게인 작업실은 그의 음악처럼 날카롭고 고독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순정은 로드 매니저 민수의 뒤를 따라 마치 재단으로 향하는 어린 재물처럼 방 안으로 들어섰다. 마왕은 창가에 서서 등을 돌린 채 서울의 회색빛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민수는 순정을 방 안에 들여놓고 아무 말 없이 문을 닫고 나갔다. 좁은 공간에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와 평범한 시골 소녀 단둘만이 남았다. 앉지. 마왕은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라디오에서 듣던 것처럼 깊고 매력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얼음장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순정은 낡은 가죽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걸터 앉았다. 심장이 목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지만 그녀는 애써 두려움을 감추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그는 마치 소녀의 인내심을 시험이라도 하는 것 같았다. 마침내 그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선글라스도 무대 화장도 없는 그의 민낯은 생각보다 훨씬 더 피곤하고 예민해 보였다. 그는 소파 맞은편 의자에 앉아 순정의 눈을 똑바로 꿰뚫어 보았다. 네가 보냈나? 그의 질문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순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팬인 척 연기하는 것은 무의미했다. 왜 그랬지? 목적이 뭐지? 돈인가? 아니면 그냥 철없는 장난인가? 아니에요. 순정은 자기도 모르게 큰 소리로 부정했다. 돈 같은 건 필요 없어요. 장난은 더더욱 아니고요. 저는 그냥 당신의 노래가 멈추는 게 싫었어요. 세상에 당신 같은 가수는 단 한 명뿐이니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꾸밈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마왕의 날카로운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잠시 말이 없다가 다시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어떻게 알았지? 야구 경기 결과는 그렇다 쳐도 내 건강 문제까지 누구한테 들은 거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다. 순정은 섭이 알려준 대로 모든 것을 자신의 이야기로 만들어야만 했다. 그녀는 섭의 예지몽 설정을 자신의 것으로 가져왔다. 꿈을 꿔요. 뭐라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가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꿈에 보여요. 대부분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소한 것들이었는데 이번엔 달랐어요. 마왕 당신이 차가운 수술대 위에서. 순정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그것은 연기가 아니었다. 섭에게 들었던 비극적인 미래를 상상하자 진심으로 눈물이 쏟아졌다. 그녀의 슬픔은 진짜였다. 마왕은 그녀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는 사람의 거짓말을 꿰뚫어 보는데 이 꼴이 난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소녀에게서는 어떤 거짓의 흔적도 찾아낼 수 없었다. 오직 한 사람의 생명을 걱정하는 순수한 절박함만이 가득했다. 그의 마음속 이성의 벽이 다시 한번 거세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병원에서 정전이 됐었지. 마왕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것도 내 꿈에 나왔나? 순정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건 저도 몰랐어요. 저는 그저 무심한 의사의 손을 조심해야 한다고 그것만 보였어요. 그래서 늘 가시던 병원만은 피하셔야 한다고 그렇게 기도만 했어요. 순정의 대답은 마왕의 마지막 의심마저 뒤흔들었다. 정전 사태는 그녀의 예지 능력 밖에 있는 그야말로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정말 신이 계시란 말인가? 그리고 눈앞에 이 가녀린 소녀가 바로 그 신이 목소리를 대신 전하는 메신저란 말인가? 그는 자신의 모든 상식과 논리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끼며 깊은 혼란에 빠져들었다. 38편 마지막 시험 그리고 그림자의 등장. 마왕은 혼란스러웠지만 이대로 모든 것을 믿어버릴 수는 없었다. 그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기로 했다. 그것은 이 소녀가 정말 미래를 보는 능력이 있는지 아니면 자신에 대해 병적으로 집착하는 스토커가 만들어낸 교묘한 연극인지를 판가름할 마지막 시험이었다. 좋아, 내 말을 믿어주지.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맞춰봐. 그의 목소리는 아까보다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순정은 긴장하며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다음 앨범의 컨셉이 뭘까? 내가 지금 어떤 주제의 노래를 쓰고 있는지 맞춰보란 말이다. 네가 정말 내 미래를 걱정하는 메신저라면 내가 앞으로 어떤 노래를 부를지 정도는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 그것은 누구도 알 수 없는 오직 마왕 자신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문제였다. 팬들도 매니저도 심지어 그 자신조차 아직 명확하게 정의 내리지 못한 혼돈 상태의 영감 덩어리였다. 순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것은 섭에게서도 들은 적이 없는 내용이었다. 그녀는 완전히 도간에 든 쥐가 되어버렸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했다. 그녀의 당황한 모습을 본 마왕의 얼굴에 차가운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다. 역시 여기까지였나. 이 모든 것이 결국 한 소녀의 치밀하고도 가련한 망상이었단 말인가. 바로 그 순간이었다. 족방에 홀로 남아있던 섭은 지독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순정을 사지로 보낸 것만 같은 죄책감이 그의 온몸을 짓눌렀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그들이 순정을 해치지는 않을까? 부정적인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그는 더 이상 참고 기다릴 수만은 없었다. 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미친 사람처럼 소속사 건물을 향해 달려갔다. 한편 작업실 안. 마왕은 자리에서 일어나 순정에게 다가갔다. 이제 그만 돌아가.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이었다. 순정은 절망감에 눈을 질끈 감았다. 바로 그때 작업실의 문이 거칠게 열렸다. 순정아.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된 섭이 문 앞에 서서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오직 순정의 안전을 걱정하는 절박함만이 가득했다. 갑작스러운 남자의 등장에 마왕과 순정 그리고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민수까지 모두가 얼어붙었다. 마왕의 시선이 순정에게서 문 앞에 서 있는 낯선 남자에게로 옮겨갔다. 낡은 작업복, 햇볕에 그을린 얼굴, 그리고 세상의 모든 후회를 짊어진 듯한 깊은 눈빛. 마왕은 그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처음 보는 남자였지만 이상하게도 낯설지가 않았다.
마치 아주 오랫동안 자신의 삶 어딘가에서 존재해왔던 그림자를 마주한 듯한 기묘한 감각. 마침내 예언의 배후에 있던 진짜 그림자가 별의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모든 것의 시작이자 끝이 될 세 사람의 운명이 하나의 공간 안에서 위태롭게 충돌하고 있었다. 39편 세계의 그림자, 하나의 진실. 시간이 멈췄다. 작업실 안의 공기는 세 사람의 엇갈린 시선 속에서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팽팽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마왕이었다. 그의 시선은 순정이 아닌 문 앞에 선 낯선 불청객, 섭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누구? 당신. 마왕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경계심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기시감이 섞여 있었다. 섭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마왕과 순정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는 순정이 무사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겨우 이성을 되찾았다. 그는 지금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스스로 그림자 속에서 걸어나와 모든 판을 뒤엎어 버린 것이다. 죄송합니다. 조카가 너무 무례를 범한 것 같아서 데리러 왔습니다. 섭은 조카라는 임기응변으로 둘의 관계를 둘러댔다. 순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섭의 등 뒤로 숨었다. 하지만 마왕은 바보가 아니었다. 그의 날카로운 눈은 두 사람의 관계가 평범한 삼촌과 조카 사이가 아님을 간파하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애틋함과 절박함, 그리고 그 이상의 복잡한 감정이 흐르고 있었다. 그는 섭에게 다시 물었다. 당신이 보낸 건가? 아니면 이 아이에게 시킨 건가? 제가 했습니다. 섭은 더 이상 순정을 방패막이로 내세울 수 없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자신이 짊어지기로 결심했다. 저 아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저 제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책임. 당신이 뭘 안다고 내 인생에 대해 책임을 논하는 거지. 마왕의 목소리에 냉소가 어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섭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의 눈빛은 마치 인간의 영혼을 해부하려는 외과 의사의 메스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당신, 정체가 뭐야? 어떻게 내 건강 상태를 알았고, 어떻게 병원에 정전이 일어날 줄 알았지? 그리고 왜 나를 구하려는 거지? 마왕의 집요한 질문에 섭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순정이 던졌던 마지막 시험 문제가 스쳐 지나갔다. 다음 앨범의 컨셉, 섭은 자신도 모르게 절박한 심정으로 입을 열었다. 당신의 노래가 멈춰서는 안 되니까. 세상에는 당신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그것은 팬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상투적인 대답이었다. 마왕의 얼굴에 실망감이 떠올랐다. 하지만 섭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거의 홀린 사람처럼 미래의 기억 속에서 들었던 노래의 한 구절을 읊조리기 시작했다. 도시의 불빛은 차갑고 길 잃은 영혼들은 저마다의 섬에 갇혀 있네. 당신, 지금 이런 노래를 쓰고 있지 않나? 혼자만의 고독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독에 대한 노래. 그래서 당신의 다음 앨범 제목은 고독의 군중이 될 테고. 순간 마왕의 얼굴이 얼음처럼 굳어졌다. 그것은 그 누구에게도 들려준 적 없는, 심지어 아직 완성되지도 않은 채 그의 머릿속에서만 맴돌던 가사와 앨범의 가제였다. 그의 가장 깊은 내면을 이 낯선 남자가 손바닥 들여다보듯 꿰뚫어 보고 있었다. 이성과 논리의 마지막 방어선이 섭의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는 더 이상 이 남자를 미친 사람이나 사기꾼으로 치부할 수 없었다. 이 남자는 분명 진짜였다. 40편, 니행, 그리고 새로운 국면. 마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 완전한 혼돈 상태에 빠졌다. 섭 역시 자신이 무슨 말을 내뱉었는지 깨닫고 아찔해졌다. 미래의 정보를 너무 많이 누설해버렸다. 작업실의 무거운 침묵을 깬 것은 문 밖에서 모든 것을 듣고 있던 민수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와 마왕의 곁에 섰다. 형, 마왕은 민수의 부름에 겨우 정신을 차렸다. 그는 섭과 그 뒤에 숨어 있는 순정을 복잡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들을 붙잡고 진실을 캐물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자신의 머릿속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미스터리의 핵심을 섣불리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본능적인 직감이 들었다. 가봐, 마왕은 나지막하게 말했다. 오늘 있었던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네. 대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리고 당신, 그는 섭을 향해 말했다. 당신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나에게 무언가 바라는 게 있다면 이런 방식은 틀렸어. 그 말을 끝으로 마왕은 다시 창가로 가등을 돌렸다. 더 이상 대화하지 않겠다는 무언의 표시였다. 섭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순정의 손목을 잡고 서둘러 작업실을 빠져나왔다. 두 사람이 사라진 후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형, 저대로 그냥 보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마왕은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은 창밖에 두 사람이 멀어지는 모습을 쫓고 있었다. 저들을 놓치면 우리는 영원히 진실을 알 수 없게 될 거야. 민수야,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절대 들키지 말고 저 두 사람을 미행해. 어디에 사는지, 누굴 만나는지, 저들의 모든 것을 알아내. 그림자처럼. 민수는 마왕의 결연한 목소리에 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한편 소속사 건물을 빠져나온 섭과 순정 사이에는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섭은 자신의 경솔함을 자책했고 순정은 방금 자신이 겪은 비현실적인 상황을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아저씨, 한참을 걷던 순정이 먼저 입을 열었다. 대체 어떻게 아신 거예요? 마왕의 새 앨범 컨셉이요. 아저씨의 예지몽은 그렇게 구체적인 것까지 알려주나요? 그녀의 질문에는 더 이상 순수한 믿음이 아닌 날카로운 의심이 섞여 있었다. 섭은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거짓말이 만든 더 큰 구멍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그건 그가 뭐라고 변명이라도 하려는 순간이었다. 순정이 그의 팔을 잡아당기며 속삭였다. 쉿, 아저씨, 누가 우리를 따라오는 것 같아요. 순정은 길모퉁이 상점의 쇼윈도에 비친 희미한 인형을 발견했던 것이다. 검은 모자를 깊이 눌러쓴 한 남자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그들의 뒤를 받고 있었다. 민수였다. 섭의 온몸에 긴장감이 흘렀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익명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정체가 발각될 위기에 처한 쫓기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는 순정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두 사람의 위태로운 동행은 이제 거대한 음모와 추격전이 뒤얽힌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41편 도시의 미로 쫓고 쫓기는 자. 순정의 나지막한 속삭임은 섭의 뇌리에 경고등을 켰다. 그는 반사적으로 그녀의 손을 잡고 걷는 방향을 틀었다. 뒤를 돌아볼 필요도 없었다. 마왕이 보낸 추격자일 것이 분명했다. 그들의 안식처였던 쪽방은 이제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다.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은 스스로 호랑이 굴에 머리를 들이미는 짓이었다. 아저씨, 순정이 불안한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섭은 그녀의 손을 꽉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것도 묻지 말고 지금부터 내가 하는 대로만 해. 내가 신호를 주면 무조건 뛰는 거야. 알았지? 그의 목소리에는 미래에서 빚쟁이들을 피해 도망 다니던 시절의 경험이 묻어나왔다. 그는 도시의 지리에 익숙했고 그림자처럼 숨어드는 법을 몸으로 알고 있었다. 그는 순정을 이끌고 일부러 인파가 가장 붐비는 남대문 시장의 한복판으로 들어섰다. 각종 좌판과 손수레, 흥정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시장은 그 자체로 거대한 미로였다. 섭은 순정의 손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능숙하게 사람들 사이를 뱀처럼 빠져나갔다. 뒤를 힐끗 돌아보니 모자를 눌러쓴 민수가 당황한 기색으로 인파를 헤치며 필사적으로 그들을 쫓아오고 있었다. 지금, 섭이 외쳤다. 두 사람은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순정은 왜 뛰어야 하는지도 모른 채 그저 그의 손에 이끌려 달렸다. 그들은 과일 가게의 좌판을 아슬아슬하게 피하고 생선 가게에서 쏟아진 물에 미끄러질 뻔하며 시장의 가장 깊고 복잡한 곳으로 파고들었다. 민수는 젊었지만 시장의 생리에는 어두웠다. 그는 사람들과 부딪히고 상인들의 욕설을 들어가며 그들을 쫓았지만 거리는 점점 더 벌어졌다. 마침내 섭은 순정을 데리고 한복 상점의 옷감 더미 뒤로 몸을 숨겼다. 잠시 후 그들이 숨은 곳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민수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지나쳐 갔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숨을 죽인 채 숨어 있었다. 민수의 발소리가 완전히 멀어진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섭은 순정을 이끌고 시장의 반대편 출구로 빠져나왔다. 놓친 건가요? 아니, 저런 사람들은 집요해. 택시를 타고 우리가 갈 만한 곳에서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 섭은 아직 경계를 풀지 않았다. 그는 일부러 시내버스를 2번, 지하철을 1번 갈아타며 동선을 복잡하게 흐트러뜨렸다. 그리고 마침내 해가 저물어갈 무렵 서울에서도 가장 낡고 후미진 동네의 한 골목길에 이르러서야 걸음을 멈췄다. 완벽하게 추격을 따돌린 것이다. 안도감과 함께 지독한 피로감이 몰려왔다. 두 사람은 차가운 담벼락에 기대어 한참 동안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들에게는 이제 돌아갈 집이 없었다. 정체가 발각될 위험에 처한 도시의 미아가 되어버린 것이다. 어둠이 내리는 낯선 골목길에서 두 사람은 앞으로 자신들이 마주해야 할 미래가 지금보다 훨씬 더 춥고 험난할 것임을 직감했다. 42편 깨어진 신뢰, 잔인한 진실의 파편. 섭은 그날 밤 가지고 있던 돈을 털어 변두리의 허름한 역관의 방을 잡았다. 창문에서는 스산한 바람이 새어들어왔고 낡은 백열등은 금방이라도 꺼질 듯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추격 전의 긴장이 풀리자 두 사람 사이에는 그보다 더 차갑고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침묵을 깬 것은 순정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순진한 시골 소녀가 아니었다. 목숨을 건 추격전을 함께 겪으며 그녀는 이미 어른들의 세계에 한 발을 들여놓았다. 이제는 말씀해 주셔야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예지몽이라고요. 꿈에서 아직 발표되지도 않은 앨범 제목이랑 가사가 그렇게나 구체적으로 나와요. 아저씨, 대체 누구세요? 왜 이렇게까지 마왕을 구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는 왜 처음부터 그렇게 잘해주셨던 거예요? 그녀의 질문은 섭의 마지막 방어선을 향한 총공세였다. 예지몽이라는 어설픈 거짓말은 마왕의 미발표곡을 읊조린 순간 이미 산산조각 나 있었다. 섭은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제 선택을 해야만 했다. 또 다른 거짓말로 이 순간을 모면할 것인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진실의 파편을 꺼내 보일 것인가? 그는 순정의 얼굴을 보았다. 그녀의 눈은 대답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는 이 아이의 신뢰를 더 이상 잃고 싶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건 가장 위험한 도박을 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섭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나는 미래에서 왔어. 순정의 눈이 커졌다. 하지만 그녀는 비웃거나 미쳤냐고 소리치지 않았다. 그저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미래의 세상에서 나는 당신을 아는 사람이야. 아주 가까운 사람. 그의 목소리가 점점 더 잠겨 들어갔다. 그는 차마 순정의 눈을 보지 못하고 방바닥의 낡은 얼룩을 보며 고백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을 불행하게 만들었어. 아주 많이. 나는 당신의 웃음을 빼앗고 당신의 꿈을 짓밟고 당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죄인이야.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15년간 가슴속에만 담아두었던 썩어 문드러진 후회의 고름을 터뜨리는 순간이었다. 마왕을 구하는 건 내 속죄의 일부야. 당신이 18살 때 가장 순수하게 사랑하고 동경했던 게 그의 음악이었으니까. 그걸 지켜주는 것, 그게 내가 당신의 망가진 미래에 대해 할 수 있는 아주 작고 초라한 사죄라고 생각했어. 모든 것을 쏟아낸 방 안에는 섭의 흐느낌 소리만이 가득했다. 순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온몸으로 울고 있는 한 남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고백은 공상과학 소설보다 더 황당했지만 이상하게도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그의 눈에 서려있던 깊은 슬픔의 이유, 자신을 향한 부성에 갔던 다정함과 그 안에 숨겨진 죄책감의 정체, 그리고 그의 모든 절박한 행동들까지. 그는 더 이상 정체불명의 친절한 아저씨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미래에서 온, 자신을 망가뜨렸다고 주장하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유령이었다. 순정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동정이나 연민이 아니었다. 아직 겪어보지도 못한 자신의 불행한 미래와 그 미래를 바꾸기 위해 과거로 날아온 한 남자의 지독한 사랑에 대한 아프고도 경이로운 전율이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이름으로 정의되어야만 했다.